안녕하세요, 강민철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운영체제가 메모리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메모리 관리 방식인 연속 메모리 할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속 메모리 할당은 지금까지 상정했던 메모리 관리 방식 그대로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 연속 메모리 할당 방식으로서 메모리가 관리되는 모습을 관찰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속 메모리 할당은 뭐냐면 프로세스들이 메모리 내에서 연속적으로 할당되는 방식을 연속 메모리 할당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A는 A의 크기만큼 메모리 주소를 할당받아서 연속적으로 배치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쭈루룩 배치가 되고, 프로세스 B는 B의 크기만큼 연속적으로 메모리 내에서 쭈루룩 프로세스 B의 크기만큼 배치가 되고, 자, 이러한 할당 방식을 연속 메모리 할당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연속 메모리 할당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프로세스들을 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 연속 메모리 할당 방식이 갖고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 연속 메모리 할당이 왜 안 좋은지,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인 페이징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음 시간에 배울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다음 시간에 배울 페이징에 대한 어떤 빌드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시작해보죠. 일단 운영체제가 메모리를 관리하는 아주 기본적인 기능 중에서 스와핑이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스와핑은 뭐냐면 현재 사용되지 않는 프로세스들을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 영역, 이거를 수압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수압 영역, 일부 영역, 수압 영역으로 쫓아내고, 그렇게 생긴 메모리의 빈 공간에 새로운 프로세스를 적재하는 방식을 스와핑이라고 부릅니다. 자, 만약에 지금 현재 사용되지 않는, 지금 당장은 사용되지 않는 프로세스를 보조기억 장치로 쫓아내고 지금 당장 필요한 프로세스를 메모리로 다시 적재할 수 있다면, 불필요하게 지금 당장 사용되지 않는 프로세스들을 메모리에 적재할 필요가 없으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메모리를 관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용되는 프로세스만 메모리에 배치하도록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이러한 이점을 갖고 있는 운영체제의 기본적인 메모리 관리 기능을 스와핑 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당장은 사용되지 않는 프로세스를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 영역, 즉 수압 영역으로 쫓아내는 과정을 수압 아웃이라고 부르고요. 수압 영역에 있었던 프로세스가 다시 메모리로 적재되는 것을 수압 인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스와핑은 메모리에서 사용되지 않는 일부 프로세스를, 지금 당장은 사용되지 않는 일부 프로세스를 보조기억 장치 수압 영역으로 쫓아내고 지금 실행할 프로세스를 메모리로 들여보내는 메모리 관리 기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스와핑을 이용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뭐냐면, 프로세스들이 요구하는 메모리 주소 공간의 크기가 만약에 실제 메모리보다 큰 경우에도 프로세스들을 동시에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보죠. 가령 프로세스 A, B, C, D가 현재 동시에 실행되고 싶은데, 프로세스 A, B, C, D의 크기를 합하면 메모리의 실제 물리 메모리 크기보다 더 커진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A, B, C, D의 크기의 합이 물리 메모리보다 크기가 크다고 가정해볼게요. 자, 스와핑을 이용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A, B, C, D를 동시에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프로세스 A를 먼저 적재를 하고요, 프로세스 B를 적재를 하고요, 그리고 프로세스 C를 이런 식으로 적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프로세스 D를 당장 실행을 해야 되고 지금 당장은 프로세스 B가 실행될 필요가 없다면 프로세스 B를 수압 아웃 시키고요, 그리고 프로세스 D를 적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당장 또 프로세스 B가 실행되어야 한다면 수압 영역으로 쫓겨나 있었던 프로세스 B를 다시 적재하고요, 지금 당장 사용되지 않는 가령 프로세스 A를 수압 아웃 시키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수압 인, 수압 아웃, 수압 인, 수압 아웃, 이게 반복되면서 실제 물리 메모리보다 큰 모든 프로세스들을 동시에 실행할 수가 있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자, 이 스와핑을 하기 위한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 영역, 다시 말해서 수압 영역을 실제로 눈으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가령 free, 탑 이런 명령으로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리눅스나 유닉스나 맥OS 같은 운영체제에서 다음과 같은 명령으로서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입력하면은 여기 수압이라고 나오죠. 그쵸? 수압 영역의 크기를 확인할 수도 있고, 탑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하면은 현재 수압 영역의 크기를 또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럼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인 연속 메모리 할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프로세스는 실행되기 위해서 메모리 내에 비어있는 공간, 적재가 가능한 비어있는 공간에 적재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빈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적재되어도 괜찮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프로세스는 실행되기 위해서 메모리 내에 빈 공간에 적재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보죠. 가령 메모리 내에 사용자 영역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프로세스 A, B, C가 현재 실행 중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빈 공간이 세 군데가 있는데 A, B, C라고 하는 빈 공간이 있었다 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이런 상황에서 20MB 짜리 크기의 적재할 프로세스가 있고 얘를 지금 메모리로 적재를 해야 된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당연하게도 이 적재할 프로세스는 빈 공간에 할당이 되어야겠죠. 그쵸? 연속 메모리 할당에서는 어떤 빈 공간에 할당할지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최초적합, 또 하나는 최적적합, 마지막으로 최악적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속 메모리 할당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최초적합, 최적적합, 최악적합, 이 세 가지 방식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 가지 방식은 연속적으로 프로세스를 메모리 내에 배치할 때 어떤 빈 공간에 어떻게 적재할지에 따라서 나뉜 방식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지금부터 이 각각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최초적합, first fit 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first fit은 운영체제가 메모리 내에서 빈 공간을 쭉 검색을 하다가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을 딱 발견을 하면은 그 적재할 수 있는 빈 공간에다가 그냥 그대로 적재를 해버리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운영체제가 메모리 내에 빈 공간을 순서대로 검색하다가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을 발견하면 그 공간에 프로세스를 배치하는 방식이 최초적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최초적합 방식은 운영체제가 그냥 메모리 내에 이제 빈 공간을 쭉 검색을 하다가 여기 적재할 수 있겠는데? 라고 발견을 하면은 그냥 적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검색을 하는, 그러니까 빈 공간을 검색하는 시간이 최소화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할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그 예시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만약에 지금 적재해야 되는 프로세스가 20메가고 운영체제가 빈 공간 A, B, C 순서대로 검색을 하게 된다면 최초적합 방식에서는 그냥 A, 빈 공간 A에다가 이 프로세스를 적재해버리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최적적합, best fit 이라고 하는 방식인데요. 이 최적적합 방식은 뭐냐면 운영체제가 이 비어있는 공간을 모두 검색해 본 다음에 적재 가능한 가장 작은 공간에 할당하는 방식이 최적적합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전에 그 상황에서는 적재할 프로세스가 20메가였죠. 그리고 빈 공간은 각각 30메가, 60메가, 20메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쭉 검색을 하다가 적재할 프로세스와 가장 딱 맞는, 가장 적재 가능한 가장 작은 공간은 빈 공간 C죠. 그렇기 때문에 이 C에다가 적재할 프로세스를 할당하는 방식이 최적적합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최악적합은 뭐냐면 운영체제가 빈 공간을 모두 검색을 해본 다음에 적재가 가능한 가장 큰 공간에 할당하는 방식이 최악적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전에 예시에서는 빈 공간 B가 가장 컸었죠. A, B, C 중에서 빈 공간 B가 가장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재할 프로세스를 그냥 B에다가 할당하는 방식이 최악적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할당 방식, 최적적합, 최초적합, 최악적합, 이 세 가지가 연속 메모리 할당 방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프로세스를 이런 식으로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배치하는 이 연속 메모리 할당 방식은 언뜻 들으면 좀 당연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좀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외부 단편화라는 잠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외부 단편화가 무엇이고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사용자 영역이 예를 들어서 200메가 정도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크기가 50메가인 프로세스 A, 30메가인 프로세스 B, 100메가인 프로세스 C, 20메가인 프로세스 D를 차례대로 적재해야 된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적재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50메가인 프로세스 A, 30메가인 프로세스 B, 100메가인 프로세스 C, 20메가인 프로세스 D, 이런 식으로 운이 좋게 딱 맞아떨어져서 적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상황에서 프로세스 B와 D가 실행이 끝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실행이 끝났으면 당연히 메모리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스 B와 D의 실행이 끝난 직후에는 여기는 빈 공간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현재 빈 공간의 총 합은 얼마나 될까요? 당연히 50메가가 남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번 질문 드릴게요. 50메가짜리 프로세스를 현재 상황에서 할당을 할 수가 있나요? 없겠죠. 왜냐면 빈 공간의 총합이 50메가일지라도 어떠한 빈 공간에도 50메가 크기의 프로세스가 적재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문제를 외부 단편화라고 부릅니다. 자, 외부 단편화는 프로세스들이 실행되고 종료되고 적재되고 빈 공간이 생기고, 자,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메모리 사이사이에 발생하는 빈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 빈 공간은 프로세스들을 할당하기 어려울 만큼 작아서 이러한 작은 메모리 공간에는 프로세스를 제대로 할당할 수 없어서 메모리 낭비를 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외부 단편화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 단편화는 프로세스를 할당하기 어려울 만큼 작은 메모리 공간들로 인해서 메모리가 낭비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연속 메모리 할당 방식은 언뜻 들으면 가장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방식일 수가 있겠지만, 이러한 외부 단편화라고 하는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는 메모리 할당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외부 단편화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예시 상황에서도 사실 발생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어떤 그림을 보여드렸었냐면, 프로세스 B가 수압 아웃되고 그것보다 작은 프로세스 D가 수압 인되는 상황을 보여드렸었는데, 이만큼의 빈 공간이 생겼죠. 자, 이만큼 검은색으로 칠한 부분이 외부 단편화가 발생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아까 전에는 외부 단편화가 발생을 했었어요. 이건 아까 전에 최초 적합의 사례로서, 그림으로 표현한 사례로서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여기에 이제 적재할 프로세스가 이렇게 딱 적재가 되니까 이만큼의 빈 공간이 생겼죠. 그쵸? 자, 이만큼의 빈 공간이 생겼지만 여기가 너무 만약에 작아서 프로세스를 적재할 수가 없다면 이것 또한 외부 단편화가 발생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외부 단편화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메모리 압축, 컴팩션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메모리 조각 모음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빈 공간들을, 메모리 내의 빈 공간들을 하나로 모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메모리 내에 저장된 프로세스를 적당히 재배치시켜서 흩어진 빈 공간들을, 작은 빈 공간들을 하나의 커다란 빈 공간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메모리 압축 방식은 사실 조금 뒤에 설명할 두 번째 해결 방식에 비하면 조금 다소 부작용이 있는 방식입니다. 왜냐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빈 공간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 그리고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당연하게도 많은 오버헤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프로세스들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메모리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프로세스와 빈 공간을 어떻게 배치해야지 최소한의 오버헤드를 발생시킬 수 있느냐, 이런 방식도 명확하게 뭔가 특정 짓기가 좀 어렵다는 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운영체제에서 외부 단편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가장 대중적인 방식으로서 가상 메모리 기법, 페이징이 사용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현대 운영체제가 선택하는 가장 대중적인, 가장 대표적인 메모리 관리 기법인 페이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가 아니라 사실 이번 강의 다 들으셨다면, 이번 강의를 끝까지 다 들으셨다면 웬만하면 곧바로 멈추지 마시고 바로 다음 강의로 넘어가서 바로 수강을 해보시기를 개인적으로는 권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다음 시간이 정말 중요한 본론 같은 내용이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진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